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시집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사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목 빠지도록 나물에 부침에 뭐 이것저것 다 해도 결국은 잘했다는 소리 한 번은 못 듣고, 시어머니가 뭐 짜다, 이건 왜 이렇게 싱겁냐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뭐 누구 하나 애쓴다 따독거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실수라고 할까봐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도 늘 시선은 며느리 쪽을 향해 오잖아요.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래요. 이게 사람이 누가 자꾸 일하는 거 쳐다보면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양반이에요. 저 아는 형님은 맏며느리인데 1년에 제사를 10대번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날은 그 집 형부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못 간다고 말했는데, 아니 시아버지가 글쎄 남편이 바쁘면 응? 며느리 혼자라도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원래 제사는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지내는 거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나? 게다가 동서는 방송국 PD래요. 아니 PD들이 좀 바빠. 아니 명절날 못 와도 어머니는 너네 저기는 일도 많아서 못 오니까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지 아가? 이 언니 가슴에 응어리가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를 뭐 다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하시겠어요? 동서가 하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전업주부인 이 언니한테 이제 또 그 모든 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시아버지 수발하고 했는데, 결국에 시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 땅? 그걸 세상에 돌아가실 때 막내 도련님한테 남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도련님한테만 다 간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선언을 했대요. 저는 이제부터 시아버지 제사 준비 안 하겠다고. 동서가 하든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네 동서이 방송 일하면서 바쁜 거 뻔히 하면서 어떻게 야박하게 그거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러니?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 시아버지 제삿날 그 언니 사라졌어요. 그 언니가 없는데 생전가에 제사 한번 안 지내봤던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겠죠 뭐. 아이고 시어머니 뭐 남편 동서 부재중 전화만 몇십 통이 와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언니가 그날 뭘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에 제사를 10대 번 하는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겠다고요? 어유, 그럼요. 저는 정말 제사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였던 것은 제가 독박으로 제사를 혼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도 며느리니까 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작은 칭찬도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죠. 이제는 독박으로 제사를 준비하진 않아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고은이이고 이제 40살입니다. 저는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장녀입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요리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하지만 제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부모님은 여유가 많지 않으셨죠? 저는 빨리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은 저에게 의지했어요. 20살 때 식품 회사에 취직했어요. 일은 힘들고 근무 시간은 길었습니다.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막내는 아직 너무 작았어요. 가족들은 제 월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일했어요. 저는 제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형제 자매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에게는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행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 의무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일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사 7년 차에 도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그는 친절하고 재밌었어요.
게다가 아주 잘생겼어요. 도훈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장남이었고 부모님은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제가 늘 원하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훈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를 향한 제 감정은 그리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아꼈고 무엇보다도 도훈 씨가 줄 수 있는 안정감을 갈망했죠.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어요. 누군가 저를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안정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훈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도훈 씨와 결혼하면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기쁜 일이었죠. 도훈 씨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저를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가정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가족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많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훈 씨의 어머니는 맏며느리인 제가 제사 준비를 맡게 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시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사상을 차리고 요리를 해야 한다고요? 도훈 씨가 이런 의무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할 때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도훈 씨는 제가 주부로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의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아내인 동서와 제사 부담을 나누어 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꿈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장남의 아내인 저에게 제사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동생의 아내가 직업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지 제사를 돕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저를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애지중지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무급 가족 행사 기획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행사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사 장소를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을 쇼핑했습니다. 특별한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끝이 없는 일이었죠? 제사를 마치자마자 다음 제사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훈 씨는 항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보통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아내라기보다 가정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소박한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도 일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 시간과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무급 파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와 결혼한 게 큰 실수였나 싶었어요. 제 불행은 감추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도훈 씨에게 화를 냈어요. 제사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혼자서 다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도훈 씨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탓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쉬운 삶을 원했기 때문에 도훈 씨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 없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상상했었죠. 그런데 주부도 월급도 휴가도 없는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금빛 세 장에 가둔 셈이었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제 돈도 없었어요. 제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직업도 기술도 없었어요. 도훈 씨와 이혼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운 것도 없는 중년 주부를 누가 고용하겠어요? 완전히 막막했어요. 그냥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힘들어도 예전의 삶이 그리웠어요. 적어도 그때는 독립해서 내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이혼을 해서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노숙자가 되어 굶주리게 되면 어쩌죠?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훈 씨 가문의 제사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명 시어머니도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아니면 도훈이가 마침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아니면 동서의 아내가 짐을 나누겠다고 하겠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은 끝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은 붉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장시간의 요리와 청소로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휴식이 필요하냐고 묻거나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죠? 늦은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울기 시작하곤 했어요. 그런 어두운 저녁에는 짐을 싸서 그냥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견뎌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길고 외로운 밤이 제 안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절망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욱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눈물을 흘린 후 용기를 찾기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욕과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성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미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인 도훈 씨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는 출장이 잦아 집안일은 저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 음식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건강할 때에도 제사 음식을 요리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몸이 아파서 제사를 혼자 치를 수 없다고 설명드렸죠. 시어머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동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부탁을 일축하셨습니다. 은희야, 넌 이제 맏며느리잖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안 제사는 내가 아니라 네가 이끌어야지. 그리고 동서도 집안 살림하느라 바쁜 거 알잖아. 변명 그만하고 빨리 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제사당에서 보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던 걸까요?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사람보다 제사를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제사를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그저 일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시어머니를 제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제쳐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심각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무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저를 가족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몸을 끌고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온몸이 열이 났어요. 요리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야채를 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끓는 냄비를 저으면서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실신하지 않기 위해 자주 앉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제사 음식은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1시간 이상 늦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혼날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충격에 멈췄습니다. 식장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도 모두 부재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동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 시어머니는 제 지각에 짜증이 난 듯 제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손을 흔들며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모든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저는 뒤로 물러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사상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서는 왜 안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사에는 온 가족이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빙글빙글 돌며 나를 노려보았다. 깨 일하는 거 모르니? 내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녀의 큰 목소리는 제 머리를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서가 직장 때문에 제사를 면제받았다고요? 그럼 왜 저는 혼자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찔렀습니다. 그만 떠들고 음식이 식기 전에 제사 준비나 잘해. 저는 조용히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나무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아픔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담함이 열병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동서의 불참은 이 제사가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참석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짊어진 짐을 그들은 몰랐던 걸까요? 제사 때문에 매달 몇 시간씩 일해야 하는지도요? 아니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공짜 노동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뼈 빠지게 일을 시켰죠. 제 마음을 읽은 듯 시어머니는 빨리 끝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만한 얼굴을 쳐다보았고 열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끓는 수프를 그녀에게 던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쉬어야 한다고, 더 이상 제사를 섬길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제가 가진 작은 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를 삼키고 계속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 제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를 깨워서 끔찍한 하루를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훈 씨는 항상 제 욕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아마 제가 집안일을 더 잘하지 못한다고 꾸짖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침대에 기어들어갔습니다. 화가 났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집안일과 의식으로 제 정체성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라는 직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비참한 껍데기로 변해버린 걸까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족에 묶여있는 비겁함이 싫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 자유를 희생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곤함이 저를 덮쳤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년 동안 삼켜왔던 분노가 뱃속에서 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강력해졌죠? 저는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방아쇠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방아쇠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위기가 다가오면서 가족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드러나고 제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착한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했고 고통 속에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반항할 용기를 서서히 키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욕은 제 저항의 벽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벽은 제가 오를 수 있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퇴원 후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돌봄 일을 맡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은희야, 네가 시아버님 간병을 맡아라. 난 나이도 많고 시누이들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 돌봐주길 바란다. 저는 어리둥절한 침묵 속에 앉아 시어머니의 요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제 삶 전체를 무기한 보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생각에는 제 요구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모든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의하면 시어머니는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돌볼게요. 시아버님을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오자마자 저는 시댁에 남는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님의 전일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렸죠.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을 도왔습니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약을 드렸습니다. 베개를 털고 아픈 팔다리를 마사지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유쾌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움직일 때는 너무 거칠고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셨죠. 방에 불빛이 눈이 아프다고 투덜대다가도 불빛을 어둡게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아버지는 제 노력의 결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수프가 너무 짜다고 뱉어버렸습니다. 방이 지저분하다며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제가 한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투덜거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친 것처럼 집안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복잡한 약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고 특별한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에 데려다 주는 등 모든 일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처리해야 했죠. 시아버지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끝없는 순환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와 시동생과 동서는 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요. 시누이들은 더더욱 드물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을 때만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머무르거나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령만 하러 왔지 쉬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 간병의 짐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쉬는 날도, 점심시간도, 휴가도 없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보거나 재미있는 일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삶은 시아버지의 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일한 간병인으로서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시아버지를 돌보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24시간 내내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시간에도 저는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항상 깨어있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시기가 도훈 씨와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조금이나마 인정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간병인이 되자 그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그저 공짜 가정부이자 간병인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인간으로서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었죠. 예전에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는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시댁은 그것을 제 의무로 생각했어요. 저의 봉사는 당연한 것이었지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 깨달음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내 삶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내가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나를 힘들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탈출만이 유일한 선택지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없이 몇 주가 지나자 절망감은 서서히 조용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제 상황의 불공평함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꾸중하는 목소리도, 시누이들이 방문했을 때 시누이들의 잘난 척하는 표정도 실증이 났습니다. 도훈 씨가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서둘러 떠나고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졌습니다.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도훈 씨의 무심한 태도가 신기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도훈 씨의 가족애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효도를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불편한 상자처럼 여겼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아내에게 떠넘기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도훈 씨는 제가 그 부담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힘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의 비판보다 그의 냉담함이 더 따끔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기본적인 정신적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몇 시간씩 준비해야 했어요. 제사 음식을 벽에 던져버리고 더는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멈췄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힘을 얻으려면 똑똑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좌절감을 자유에 대한 은밀한 꿈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실에서 길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한 번에 몇만 원씩 조금씩 용돈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과도 일부러 작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비판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쌓아두면 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약속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에는 선을 그었고 동서에게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반항의 행동이었지만 제가 무력감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 깨달음으로 간병인이 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끝없는 고된 노동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닥치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혀를 수천 번 깨물어야 했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도 꿈도 꾸지 못한 채 잠에 빠져 몇 시간 후에도 이 모든 시련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서 고단함과 무례함이 마법처럼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절망 대신 저는 제 노예 생활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도수 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요구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자라는 씨앗처럼 저는 조금씩 껍질을 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그 껍질을 영원히 깨는 데 필요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저를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묵묵히 견디는 법밖에 몰랐던 은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요구,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말투, 남편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싹트고 있던 저를 더 강하고 도전적으로 키우는 영양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위해 시아버지를 깨우러 갔지만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맥박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맥박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방에서 비틀거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의 죽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죽음은 제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강인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고 갈등하는 슬픔을 마음속 깊이 밀어넣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죽음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제가 여전히 가족 서열의 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족들이 모여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춘 침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금세 시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조항 하나하나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모든 것을 희생한 며느리인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이 발표되자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시아버지의 보답이 이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불공평함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저를 변호하거나 저를 대신해 분노를 표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서의 횡재를 축하해 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유언장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불합리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자비롭게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저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동정심이 없는 걸까요? 저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나는 오랫동안 혀를 깨물고 충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 욕구를 묻어두고 자존심을 계속해서 삼켰어요. 저를 하인으로만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돌보던 남편을 잃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람이 아닌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제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수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쏟아져 나오자 금세 힘이 붙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훈 씨랑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봉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제사도 제가 준비했죠. 내 가족과 친구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시댁만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점점 격해지는 시어머니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몇 달 동안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그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유언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혼자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하나요? 언제 쉬고 슬퍼할 수 있나요? 왜 저만 가족을 위해 제 욕구를 제쳐두어야 하나요? 말을 끝낼 무렵 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너무 격앙된 나머지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대비하는 동안 고요한 침묵이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에는 감히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무례함에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녀가 목소리를 찾았을 때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돈으로 먹고, 그런데도 불평할 용기가 있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무릎이라도 꿇고 감사해야지.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서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 움츠러들었고 이전의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분노는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하지.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며느리야. 내 일은 봉사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떠나.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준 것이니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거야. 잊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뒤꿈치를 돌려 방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협이 귓가에 울려 퍼져 다른 모든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없어. 잠시 동안 내 의존의 거대한 무게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가족을 거역하면 저는 갈 곳 없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저는 시댁에 너무 많은 세월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기반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주눅이 들어 서 있는 제 뒤에서 자꾸 사나운 목소리가 강력한 반박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 요리 실력,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일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이 집을 떠나더라도 자존심은 더 부유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저는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아내로서의 실패는 큰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떠나려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순수한 감정만 앞세우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할 뿐이었죠. 남은 정신이 완전히 시들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동물적인 충동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저는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예산을 늘릴 방법을 찾는 대신 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개인 지출을 줄이고 남는 현금은 장판 아래 상자에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박탈당한 채 살아온 저에게 우선순위를 두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이 답답한 결혼 생활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했던 어릴 적 절친한 친구 수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도훈 씨와 잘 지내야 한다고 고집하며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었죠. 이제 저는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혹시 괜찮은 일자리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드디어 제 삶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바로 자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절망과 무력감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의심하고 긴 밤을 고민했습니다. 계획을 세울수록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는 마지막 신호는 장례식 한 달 후였습니다. 도훈 씨와 시동생 동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장으로 불려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다투는 것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남겨질 유산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저는 아버지의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 사실이 저를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은 저를 무구파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저를 이용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렸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다툼이 끝나자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형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도훈 씨에게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결혼 반지를 벗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마지막으로 청춘을 쏟아 부었던 집을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발을 내딛자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뇌의 한 부분은 제가 제 삶을 버렸다고, 이제 제 의무를 버렸으니 파멸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깊은 곳에서는 제가 드디어 진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제 자신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도훈 씨는 여전히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들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쏟아 부은 것에 비해 그들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지위도 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더 보낼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회와 단절된 독신 여성으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40대에 홀로 서기가 쉽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환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불편한 질문과 판단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제 자신에게 베팅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머무르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들고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을 침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보다 제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알고 지내던 집을 떠나면서 운전대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제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제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댁에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자신을 비틀어 왔어요. 떠나는 것은 마침내 제가 그들의 찌꺼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저는 모든 창문을 내리고 밤 공기가 제 피부 위로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제가 마침내 운전석에 앉은 이상 그 어떤 굴곡과 우회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댁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 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 미지의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살펴볼 때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지평선을 바라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제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저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제가 만든 미래로만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가정사가 조금 심각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좀 많이 슬픈 사연을 가진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언니를 16살에 임신을 했고요. 키우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고요. 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예 언니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언니 부모님이 종종 언니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가 바랬던 거는 언니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언니를 데려가는 거였는데 끝끝내 부모님은 언니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20살이 되었을 때요.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좀 많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언니를 잊고 시집을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잘 키우고 있다라는 사연이었어요. 부모님을 항상 그리워했던 언니는 정말 의미 없는 그리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부모님의 부재는 정말 힘들구나. 부모가 없이 혼자 큰 여자는 남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게 현실이구나. 근데 언니가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그 남자에게도 가정사는 꽁꽁 숨겨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언니를 우습게 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언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떳떳해 보이고 싶었대요. 나도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지 말아라. 뭐 그런 거요. 너무 긴장한 언니가 화장실을 갔는데 어느 순간 옆을 보니 시어머니도 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언니한테 시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잘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놀부와 흥부전. 이 두 이야기와 오늘의 사연은 아주 비슷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께서는 이 두 전래동화가 남일 같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엔 놀부 같은 인간도 모자라 심지어 놀부는 그녀에게 까치까지 버리고 갔다고 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녀는 하다하다 형님 부부네가 버린 자식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까치가 결국 그녀에게 어떤 박씨를 물어다 주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의 사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5,000원. 이모, 오늘 물건 엄청 좋아요. 얼른 오세요. 와서 보고 가세요. 어린 시절 그녀는 창피한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과일을 파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은 돈을 벌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목이 쉬는 걸 더 걱정했죠. 그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친아버지도 친어머니도 그녀가 아주 어릴 적에 그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며 몸도 좋지 않은데 아이까지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말로 그녀를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버린 뒤 그녀의 부모님들은 간간히 그녀를 보러 고아원에 들르기도 했지만 점점 그녀를 보러 방문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내 가족은 정말 나를 버린 거야. 나도 좀 데려가 주지. 버려짐을 인식하고 나서 그녀는 현저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왜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런 그녀는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렸죠. 미선아 좀 더 먹어야지. 그렇게 안 먹으니 친구들보다 키가 안 크는 거 아니겠니? 죄송해요, 원장님.
뭘 먹으면 자꾸만 토할 것 같아요. 과일만 먹을게요. 그래, 그럼 과일이라도 더 먹으렴. 과일 정도가 아니면 점점 더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그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우연히 과일 기부를 위해 고아원을 찾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동장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친구들은 다들 뛰어노는데 넌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니? 네, 기운이 좀 없어서요. 과일 좋아하니? 혹시 복숭아 좋아해? 복숭아는 고아원에서 자주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 먹어본 기억일 정도로 그녀에게 그들의 위로와 관심은 큰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방문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미선을 보게 되었고, 미선은 자꾸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선을 입양하기로 하셨죠. 11살이 되던 해 미선은 새로운 집에 드디어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선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초롱초롱한 미선의 눈망울을 보며 한눈에 반해버려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 가지 않을래? 맛있는 과일이란 과일은 다 먹게 해줄게. 정말요? 이제 저 여기 있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가게 된 미선은 매일매일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장사를 하며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셔야 해서 결국 아이를 포기하셨지만 미선을 만나 드디어 부모가 되는 꿈을 이뤘다며 지극정성으로 미선을 아꼈습니다. 그제서야 미선은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는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자전거를 알려주는 새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미선의 새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미선에게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미선은 무척이나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어두워지거나 우울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기에 그 거칠던 손도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살았던 미선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아원에 더는 친부모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죠. 미선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미선이 아버지와 장사를 하던 시장에서는 모두가 그녀에게 이쁜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목청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쁘다며 상인들은 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비록 가족은 아빠뿐이었지만 시장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었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미선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가장 큰 영웅이자 사랑이었던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과일 시장을 가서 싱싱한 과일들을 매일 트럭에 가져오셨죠. 그래서 미선네 집 과일은 시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사려면 미선네 과일 가게로 가면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의 가게는 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덜했죠. 아니, 안 했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미선의 아버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딴 곳에는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게다가 적금도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미선의 이름으로 무려 적금이랑 통장을 4개나 들어주시면서 어린 미선에게 늘 설명을 했죠. 이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건 나중에 시집을 갈 때, 이건 대학교를 갈 때 각각 나누어 쓰라고 크게 매직으로 써서 통장에 구분까지 해주시면서요. 미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빵꾸 난 옷을 다시 바느질해서 입고 5,000원 주고 산 티셔츠를 몇 개씩 사서 돌려가며 입으면서도 미선에게는 가장 좋다는 브랜드 옷을 사서 다림질까지 해 입히시던 분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열심히 그녀를 키웠죠. 과일 중에서도 그중 가장 최고로만 그녀에게 먹였어요. 사과도 가장 예쁜 걸 골라 깎아 먹였고 친구들한테 꿀리지 말라고 용돈도 늘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밝게 자란 미선은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미선이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혼자 키워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없었고 시장에서 딸린 작은 방에서 사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 했죠. 그냥 그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줬어요. 미선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고 집에 오던 날이었습니다. 미선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죠. 미선이 커가면서 좀 더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아버지는 시장을 나와 근처에 있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빌라에 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미선은 하교를 하던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집 앞에 시장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모여 계셨어요. 이모들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이모들은 미선을 보자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땅을 치고 우는 이모까지 아수라장이었죠. 어떡하니 어떡해. 미선아, 우리 미선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선을 꽉 끌어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시며 몸을 떨면서 우셨고 곧 침착하려 노력하면서 미선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이모 말 잘 들어. 너 혼자 아니다 알지? 이제 이모가 엄마라고 생각해 알겠지? 미선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침을 꿀떡 삼켰고 그 다음에는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과일 시장에서 넘어오시다가 그만. 시장에서 한성격한다던 그 괄괄하던 이모들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을 과로로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결국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 처음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설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미선은 어린 나이에 상복을 입는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시장 이모들은 이것저것을 챙기고 도와주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전화해 예약을 해야 했고 상조 회사라는 게 있는지 그녀에게 갖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선은 그런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정말 단출하게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땅 아래 아버지가 없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발인이 있던 날까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치 미선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깨고 싶은 그런 지독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미선아. 얼른 일어나. 학교에 가야지, 아버지. 나 좀 깨워주세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꿈이 아니었죠. 한줌재가 되어 작은 통 속에 갇혀 나온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나오면서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선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다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서 미선은 샤워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샤워를 하는 미선은 이때까지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물을 마시려 냉장고를 열었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먹으라고 아버지가 해놓은 반찬들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 반찬통들과 그녀에게 줄 과일들을 깎아놓은 모습을 보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두 뺨위로 미친 듯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 혼자 해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젠 아버지와 함께가 아닌 다시 혼자 있는 그 정적은 미선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울었고 깨어나서도 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버지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나 주지도 않았죠. 너무나도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이모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얼른 정리하고 태워줘야 아버지가 편하게 떠나실 수 있다면서 얼른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 도와달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신발도 옷도 몇 켤레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옷도 몇 벌 없었어요. 평생 이런 삶을 살면서 본인을 키웠다는 게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에 또다시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보며 며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미선은 그 어린 나이에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게 뭔지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울다 치우다를 반복한 끝에 수일에 걸쳐 아버지의 짐들을 드디어 치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끼시던 언제나 늘 베고 자시던 베개를 버릴 차례가 되었죠. 이건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물건들을 버려주는 것이 아버지가 이 생에 미련 없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미선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개를 버리려고 딱 들었는데 묵직한 무언가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베개를 구석구석 만져보았죠. 더 깊숙이 손을 넣어 안을 보니 통장들과 이상한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아버지가 말해준 적이 있었던 미선을 위한 적금 통장들과 아버지가 그간 모아왔던 돈들,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 미선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메모를 미리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종이 뭉치는 아버지의 보험증서였죠. 사망 수익자는 미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약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10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보험이 총 2개나 가입되어 있던 아버지 덕에 미선은 한순간에 보험금으로만 10억이 넘는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그녀는 그 돈을 당장 지급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친권자나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은 그녀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그녀에겐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미선에게 가혹하고 힘든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셔서 그녀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받아야 해. 그런 다음 그 후견인이 너를 대신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뒤에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이건 쉽지 않은 일일 거다. 아주 큰 돈이잖니. 이런 걸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있겠니? 네? 저는 아무런 가족이 없는데요. 전 고아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분명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렴.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고심 끝에 미선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미선은 다른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녀를 어릴 적부터 가장 예뻐해 주던 이모에게 부탁을 드리기로 결심했죠. 그 이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주셨지만 실제 금액을 듣고서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도 시장 이모는 미선을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붙인 채 둘은 그렇게 둘만의 비밀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의 큰 금액이 엮이고 나면 사람 사이라는 게 가족도 틀어진다는 것쯤은 그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미선은 몹시 무섭고 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이모는 겉으로는 거칠고 아주 드센 분 같아도 속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모처럼요. 시장 이모는 미선이 20살이 되자마자 10원 한 장 쓰지 않고 그녀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에서 집이나 생활비는 제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진심으로 이모에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은 이후로 이모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그녀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금을 사서 선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시장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이모만 알 수 있게 따로 전달했죠. 이제껏 이모가 저희 후견인이었고 아버지의 보험금이 있었다는 건 둘이서만 아는 비밀이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선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과일 가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시장 앞에 살아서 이모들을 만나러 가서 일도 돕고 밥도 먹으며 미선은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덜 외로운 마음으로 성인까지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스로의 반찬을 할 필요도 없이 시장의 이모들은 매번 미선을 챙겨주셨고요. 미선은 돈을 돌려받은 이후 돈은 그냥 저금을 해두고 평범한 20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마치 아버지 같아서 조금이라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은 그냥 시장에서 이모들의 일을 도와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모들은 꽤 똘똘했던 미선이 20살이 한참 넘은 나이에도 대학도 안 가고 가장 예쁠 꽃다운 나이에 시장에서 일을 한다며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미선은 일부러 거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미선은 마음이 공허해져 왔거든요. 그렇게 25살까지는 이모들과 함께 시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과일부터 떡, 반찬까지 이모들이 원하면 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 집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름 바쁜 날들을 지냈고요. 미선의 친구들은 왜 아직도 시장에서 그러고 있냐며 연애를 좀 하라고 그녀를 닥달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간 짧았지만 연애도 2번 정도 해봤긴 했는데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죠. 고등학교 때 한 번, 20살 넘어서도 손님으로 왔던 남성과 5개월 정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일하고 부모도 없는 그녀를 무시하는 남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늘 그리웠다고 합니다. 시장 이모들은 그녀를 아까워했습니다. 시장 이모들은 늘 싹싹하고 밝게 웃는 미선을 이뻐했기에 중매를 놔줄 테니 좋은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제안을 하셨죠. 그 남자는 알아주는 분홍의 자식인데 인물도 훤칠하고 자상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게 웬걸? 정말 말처럼 꽤 잘생겼더라고요. 그 이후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 소개팅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농사하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면 가진 이미지가 대충 있었지만 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했기 때문에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 그 남자, 태수 씨는 사진보다 훨씬 더 훤칠했고 한눈에 미선은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만남에 그 남성에게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직진으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미선의 거침없는 고백에 태수 씨는 그 잘생긴 얼굴로 부끄러운 듯 웃는 게 귀여워 보였고요. 태수 씨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갔습니다. 태수 씨는 결혼까지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관리해야 해서 만약 결혼하면 같이 내려와 살아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사실 그 말이 더 기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원했고 더 많은 가족이 생긴다는 건 그녀가 바라던 거였으니까요. 태수 씨는 두 형제 중 막내로 형은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이 워낙 똑똑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태수 씨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있다며 말하면서도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보고 확신에 찼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위하는 화목한 가정이라면 시집을 가면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태수 씨의 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낳아주신 부모님은 버리고 도망갔고,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입양해주신 분들인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까지도 수없이 긴장하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결심 끝에 이야기 드린 거였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런 그녀를 반대하실까봐 초조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선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에 결혼을 잘 결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따라오셔서 미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선은 역시나 고아인 게 문제가 됐다 싶어 걱정이 되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난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너랑 태수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살면 돼. 이제 내가 너 엄마인 거지? 그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나 미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앞으로 어떤 인생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미선은 드디어 행복한 날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집을 간 미선은 시댁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인부들과 일을 하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하는 걸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는 방법, 육수를 내서 국을 끓이는 법, 과일을 깎고 채소를 다듬는 것 등을 배우며 모든 게 새로웠지만 또 다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배울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일집 딸이라면서 과일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자신을 참 많이도 아끼고 사랑해주셨다는 걸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곧잘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모들이 하던 요리를 어깨 넘어본 게 있어서 금방 익혀 곧잘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미선이 조금만 잘해도 아주 잘한다며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칭찬을 해주시니 결혼 생활이 신이 났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더 잘하고 싶었죠. 미선의 친구들은 농사를 하러 시집을 간 그녀를 걱정하며 은근 깔보기도 했지만 미선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고 모든 걱정들을 일축하곤 했습니다. 왜냐면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어머니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잘생긴 남편은 하염없이 그녀만 보며 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미선은 태수와 서울로 향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게도 남편에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였죠. 미선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 엄마가 되는 기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슬퍼하고 죄책감을 갖는 남편을 보며 힘이 들었지만 함께 힘을 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선 미선에게 미안해하며 더 살뜰하게 대해주셨고요. 늘 죄스러워하시면서 아들 탓을 하곤 하셨죠. 정말 보기 드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정신이 점점 깜빡깜빡하시더니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많은 것들을 까먹어 가셨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울기만 했다가 하루는 아이 같았다가 하루는 고약했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자 했지만 병세는 악화되기만 하셨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대단하다는 태수 씨의 형을 보질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가끔 통화하시는 건 보긴 했어도 매번 핑계가 있었어요. 형에 대해서 물으면 워낙 바빠서 그렇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농장 일도 그의 흉년이라 한 해가 전체 다 망가지게 되었고 남편 태수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세가 심각해져 호스피스에 입원하셨는데 그동안도 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무렵이었습니다. 태수는요? 누구시죠? 내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 태우인데?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알아요. 엄마랑 태수한테 들었어요. 태수는 어딨냐니까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솔직히 예의 있는 첫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불쑥 찾아온 형네 부부와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과 닮은 외모의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내와 4살짜리 아들 호성이와 함께 왔는데 비싼 차에 비싼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성이라는 아이는 사람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미선은 태수 씨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서먹한 건지 태수 씨와 형의 사이도 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짜증나게. 야, 호성아. 넌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 아주버님의 아내는 상당히 틱틱 쏘아붙이는 말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직 아이인 호성에게도 막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여기 근처에 편의점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좀 나가면 있긴 한데요. 성함이? 저는 백미선이. 됐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데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만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기 시작한 미선의 형님은 당분간 여기서 지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일째에도 밥 한 번 직접 차려 먹지 않는 그들이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남편 태수가 힘들어하고 있던 중이라 꾹 참았다고 합니다. 다들 외출했는지 나가고 미선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상속자니까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차피 엄마는 지금 정확한 판단도 못 하잖아? 형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여태까지 엄마한테 가져간 돈이 자그마치 몇 억이야? 알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건데? 농장이랑 엄마 재산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 절대 한 푼도 못 줘.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어쩔 건데? 결국 다 내 거 될 건데 좀 일찍 쓰는 게 어때서? 형, 미친 거야 진짜? 형과 태수 씨는 다투고 있었고 미선은 숨죽이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뻔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의 심상치 않은 대화 때문에 그녀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호성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호성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농사일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갔다 들어온 미선의 눈앞에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문갑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을 몽땅 챙겨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기어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아들 호성을 두고 그 둘만 도망가고 말았어요. 태수는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 그 난리통에 어린 아이 호성이는 겁에 질려 소리 죽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는 것도 소리내지 않고 삭혀 우는 호성이를 본 미선은 호성에게 뛰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곤 괜찮다며 토닥였어요. 그러고 호성은 울고 지쳐 잠이 들었고 아주버님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형태우는 그동안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쌓여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빚쟁이들을 피하느라 못 온 거라면서 그것도 다 효도라며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한테는 호성이 좀 잘 키워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같이 온 여자는 호성이의 친엄마가 아니라 태우의 내연녀였습니다. 호성이의 친엄마는 진작에 도망가고 헤어진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죠. 어쩐지 호성이가 다른 애들 같지 않게 잘 웃지도 않고 어딘가 그늘이 져 보였던 모습에서 친숙함이 느껴졌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당장 호성이를 형을 찾아 데려다 주자고 했습니다. 잠든 호성이를 보고 있는데 미선은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어릴 때 가족이 버리고 갔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선의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미선은 태수 씨에게 말했죠. 아니요. 그 돈 그냥 줘버리고 호성인 우리가 키워요. 당신마저 왜 이래 정말? 어떻게 키워 우리가 부모도 아닌데? 낳아줬다고 부모인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 후회할 행동하지 마. 나중에 후회하면 애한테도 상처야. 호성이한테 상처 안 줘요. 내가 누구보다 좋은 엄마 돼줄 거예요. 완강한 미선의 태도를 읽은 태수는 그렇게 호성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싶겠냐는 마음으로 아이에겐 티를 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는 재산들과 돈이 될 만한 건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형태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남은 작은 땅마저도 결국 형태우에게로 갔고요. 예전부터 유언장에 상속자를 첫째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별로 미선과 태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미선은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수는 미선이 모아둔 재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태수는 이전과는 달리 농사일도 대충하고 연일 술로만 나를 지새우며 예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 사실 당신 책임질 정도 재산은 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보. 우리 호성이 데리고 서울로 가서 새 출발하며 살아요. 그런 일들을 지나 미선과 태수는 다시 시장 근처로 이사와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태수는 농작물 배달 일을 시작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미선은 호성이를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호성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게 꼭 자신 모습 같아서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호성이는 키울수록 영특하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호성이가 8살이 되던 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미선은 참을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엄마가 되는데 꼭 직접 낳아야만 엄마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끼게 되었죠. 호성이는 점점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줬고 웃음도 찾아가며 운동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미선에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에게 서로가 가족인 게 당연하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태수는 호성을 키우는 한 2년 정도는 호성이를 보면 형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말했지만 호성이를 키우며 점점 함께 행복감을 공감하고 진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월등히 공부도 잘하는 호성이는 점점 더 키도 가장 크고 덩치도 가장 큰 멋진 소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미선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줬던 그대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미선 스스로도 또 자라고 있었죠. 어른이 아이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호성이는 둘의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태우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선과 태수는 호성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입양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결국 호성이는 그녀의 친양자가 되었죠. 아이가 커가면서 미선과 태수는 작은 가게도 차렸습니다. 농산물을 팔며 과일도 팔았죠. 남편의 농사 경험과 미선의 시장에서의 노하우 덕분에 손님들은 금방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체인점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호성이가 20살이 될 땐 이미 체육특기생으로 갈 학교를 고르는 수준이 되었고요. 뭘 해라라는 잔소리를 한 적 없이도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그런 아이였던 호성이는 체육특기생으로 외국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호성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 미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호성이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모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호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주는 어른이 된 선물이야. 이거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호성은 미선을 있는 힘껏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러고 2년 후 호성이가 한 미국 매거진에 괴물 동양인 럭비 천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성이는 미국 팀에서 다들 모셔가고 싶어 할 정도의 럭비 선수가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쁜 미선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호성이 자랑만을 늘어놓았고요. 호성이는 잡지가 나오면 보내준다며 그러고 선물도 있다고 곧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호성의 그 말에 호성이가 깜짝으로 한국에 오는 건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워낙 바빠서 사실 못 올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나고 해외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쏜살같이 택배를 뜯어 호성이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미선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 질문에 천재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호성이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대답했다는 걸 읽고 만 겁니다. 게다가 호성이가 미선에게 준다던 선물은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제시한 계약서 번역본이었습니다. 미선은 울며 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성아, 장하다 내 아들 결국 뭐든지 다 해냈구나. 뭘 갖고 싶니?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저는 갖고 싶은 건 없어요. 이미 엄마가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어머니뿐이에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호성이를 키우면서 미선은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졌죠. 미선은 비록 일찍 모든 가족을 버려지고 잃고 배신당했지만 이젠 다 잊을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피보다 진한 사이를 만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고 하네요. 살면서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일어나게 했던 건 결국엔 누군가의 감사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삶, 그녀를 아껴줬던 감사한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됐기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릴 적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네요.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는 사연을 읽는 내내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먹거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끝까지 들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연자님의 옆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정한 사랑까지 깨닫게 해준 아주 고마운 까치였네요. 사랑이 결국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가끔은 너무 동화 같고 판타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감동받아 기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신 가족과 함께 앞으로는 완벽하게 행복하세요. 위로튜브도 그러길 바랄 테니까요.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